도장 찍고 빨리 나가. 이제 필요 없는 건 치워야지. 결혼 5주년 기념일, 시댁 식구들은 서연에게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통화하며 쓰레기 치우는 중이야. 라며 서연을 비웃었죠. 쫓겨나듯 집을 나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게 될 줄도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장 찍어. 빨리.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강서연은 그날 백화점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쪽에는 남편이 지나가듯 갖고 싶다고 했던 명품 넥타이가 들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양과자 세트가 담겨 있었죠. 백화점 직원이 정성껏 리본을 메어준 포장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온 가족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임태준은 오전에 가족단체 메시지로 오늘 저녁 다 같이 모이자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야근이 잦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연은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는데 남편이 먼저 모임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직 우리 사이에 온기가 남아있구나 싶었죠. 그 생각만으로도 퇴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입을 꾹 다문 채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평소라면 들렸을 그릇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쇼핑백을 들어 보이며 양과자를 사왔다고 말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반갑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웃음도 미안함도 망설임도 오직 결심만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쇼핑백이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서연은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겨워졌어. 너랑 사는 게.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어요. 그냥 사무적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고작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는 태도가 어쩌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고 당당한 걸음이었어요. 서연의 앞에 서더니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명하고 나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단 2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알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여자였으니까요.
시아버지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준비해 온 것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 전 남편은 처음 고백하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싶다고. 돈이나 집안 같은 건 의미 없다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처음으로 조건 없이 누군가를 믿어보았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통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낮고 친밀한 말투로 지금 쓰레기 치우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방 가겠다고도 했어요. 쓰레기. 그 단어가 서연의 귀에 박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늦었던 귀가 뒤집어 놓았던 휴대전화, 갑작스러운 외박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서연의 짐이었어요. 이미 다 싸놓은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었어요.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메시지도 오늘 저녁 모인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이미 날짜까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걸 바라보면서 서연은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몰랐습니다. 이 서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쓰레기라고 내쫓은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도 아직 전혀 알지 못했어요. 숙려기간 지나면 바로 법원 접수할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을 위해 정성껏 골랐던 넥타이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버티는 자세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이 닫히면서 그 안에 서연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5년 전에 결혼을 결심하던 날의 자신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섰을 때 겨울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캐리어를 끌고 선 서연을 잠깐 쳐다보다가 말없이 지나쳤어요.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어디로 갈지 물었을 때 서연은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결혼 후 친정과의 연락을 스스로 줄여왔습니다. 신분이 알려질까봐 조심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졌어요.
오빠에게도 오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결국 가까운 호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호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서연은 그 소리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물소리 안에서 서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손을 들어 왼쪽 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반지를 빼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손 안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려다 결국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것이 미련인지 아니면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인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늦게 샤워기를 잠그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욕실 거울에 성에가 끼어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손으로 거울을 닦자 충혈된 눈과 창백한 뺨이 드러났어요. 서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다른 것이 싹트고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습니다. 아직 저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이 여자가 곧 어떤 존재로 되돌아오게 될지를요.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서연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오빠. 손가락이 그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결혼 이후 스스로 연락을 줄여온 이름이었습니다. 신분이 알려지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또 시댁이 이상하게 볼까봐 조심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3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이미 바닥이 났고 분노도 어디선가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냥 텅 빈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텅 빔이 어떤 면에서는 눈물보다 더 무거웠어요. 새벽 6시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손 안에 쥐고 있던 결혼 반지를 주머니에 잠시 넣어두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오빠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오래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었던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오빠, 나 지금 쫓겨났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전화기 너머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있어. 오빠가 갈게. 그것뿐이었어요.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밤새 무너져 있던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30분도 되지 않아 호텔 로비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준혁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급히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와서 서연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손의 무게가 밤새 혼자 버텼던 서연의 몸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오빠, 나 바보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는 대답 대신 서연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착했던 거라고. 그 말이 서연에게는 위로보다 슬픔으로 먼저 닿았습니다. 착했던 것이 잘못이 된 5년이었으니까요. 오빠의 차에 올라탄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도로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는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오빠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어요. 넓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빠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고 서연은 시키는 대로 앉았습니다. 눈이 너무 부어 있어서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어요. 오빠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앞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열어보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빼곡하게 인쇄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넘기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년도 더 전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이라기보다 숨이 새어나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오빠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먼저 선택하길 기다렸어.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오빠는 전부터 낌새를 알아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면서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 스스로가 먼저 알아채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대신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는 방식이었어요. 오빠가 항상 그래왔듯이요.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어요. 한울건설의 재무 자료였습니다. 이중으로 기록된 장부 수치들과 실제 지출과 맞지 않는 항목들이 촘촘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차명 계좌 거래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도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회계를 전공하고 전략기획실에서 일했던 서연에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봉투 맨 뒤에는 메모 한 장이 더 있었어요. 탐정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차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한울건설 회계팀 10년 경력, 임태준 부사장으로부터 상습적 갑질 피해, 비리 내용 인지 가능성 높음. 오빠는 탐정 보고서를 읽으며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라 있었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것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한 덩어리로 응고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무실 안으로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빠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 빈틈없이 조작된 장부의 숫자들, 그리고 박 차장이라는 이름 옆에 달린 짧은 메모. 이 모든 것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착하게, 참을성 있게, 눈치 보며 살아온 5년 동안 저들은 서연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감정이 뜨겁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눈물을 만들지만 차가운 분노는 칼날을 만든다는 것을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올 거라고. 돈이랑 회사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강준혁은 여동생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들고 비서실로 연결했어요. 짧고 단호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강서연 전략기획실장 복귀를 준비하라고, 한울건설 인수합병 검토팀을 즉시 꾸리라고. 그것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오빠는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창밖을 향해 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를요.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오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래에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풍경이 서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은 손을 들어 왼쪽 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반지 자국이 선명했어요. 주머니 속에 반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꺼내 끼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반지를 보면서 이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적어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은 오빠 집 손님방에 머물렀습니다. 오빠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두고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책을 읽거나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잠들기도 했어요. 서연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언제 일어날 거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서연에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사흘째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5년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으며 인사를 무시하던 첫 명절, 남편이 회식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던 수많은 밤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퍼부어지던 차가운 말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순진하게 참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계획적으로 짓밟아온 것이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은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깎아냈고 저들은 그 사이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자 눈물 대신 다른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오빠에게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오빠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빠는 그 열흘 동안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사 발령 서류는 서연이 결심을 말하던 날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미용실이었어요. 오빠 회사 근처 미용실이었습니다. 비서가 예약을 잡아두었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5년간의 피로가 고스란히 쌓인 얼굴이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긴 머리가 여자답다며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단발로요. 미용사가 가위를 들었어요. 서걱서걱 소리와 함께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똑바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갈수록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어요. 눈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턱선이 날카롭게 드러났어요. 5년간 긴 머리 뒤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나온 서연은 곧장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입던 수수한 옷들 대신 어깨 라인이 살아있는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날렵한 하이힐도 함께였어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전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던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졌어요. 5년간 잔뜩 움츠러들었던 몸이 비로소 원래 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인사였어요. 결혼 이후로는 이런 시선을 잊고 살았습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단발머리, 검은 정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5년간 참아온 강서연은 죽었습니다. 이제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서연이 깨어날 차례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상석에 앉으며 바로 입을 열었어요. 하늘건설 인수합병권을 오늘부터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곧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조용함 속에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5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던 날과 같은 자리였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비서를 통해 하늘건설 회계팀 박 차장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탐정 보고서에서 확인한 이름이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면담 장소는 태성그룹 계열 카페의 독립룸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계획된 접근이었어요. 이튿날 오후 박 차장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보니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습니다. 얼굴 곳곳에 피로와 체념이 새겨져 있었어요. 10년간 임태준에게 갑질을 당하며 비리를 눈감아온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박 차장은 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태성그룹 실장이 직접 자신 같은 회계팀 차장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늘건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냐고요. 박 차장은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늘건설은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부도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도 날아가게 된다고. 박 차장님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그 세월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도 괜찮으시냐고. 박 차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서연은 알았어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감정이 출구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 차장의 눈이 서연을 향했어요. 서연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재호 대표실 금고에 보관된 이중 장부 원본과 차명 계좌 자료가 필요하다고.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박 차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을 읽었어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을 굳히는 시간이었어요. 결국 박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10년 동안 눈 감고 있었던 게 부끄럽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서연은 그 흔들림을 못 본 척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끼리 그런 순간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예의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평소처럼 근무하면 된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함께 새로 시작할 거라고. 박 차장은 잠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본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앞에 고정했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어요. 하늘건설은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서연만이 알고 있었어요. 태성그룹 본사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저 아래 도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안 어딘가에 하늘건설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임재호와 남편 임태준이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을 터였어요. 그 생각을 하자 서연의 입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였어요. 하늘건설 사무실은 그날도 분주했어요. 임재호는 대표실 소파에 앉아 재무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좋지 않았어요. 진행 중인 사업장 3곳에 공사 대금이 밀렸고 협력사들의 항해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은행권 대출 만기도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임재호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고 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성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의 파트너사를 찾고 있으며 하늘건설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재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태성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상위권이었습니다. 그 정도 대기업과 손을 잡으면 당장의 자금난은 물론이고 회사의 위상까지 달라질 터였어요. 임재호는 즉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대표실로 들어오자 태성그룹 미팅건을 전했어요. 태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요즘 들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기회만 잡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내연녀 김나영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둔 터였습니다. 회사가 살아나야 그 약속도 지킬 수 있었어요. 태준은 직접 미팅 준비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양복점에 들러 새 정장까지 맞췄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울건설이 태성그룹 파트너가 되는 날 자신의 인생도 달라진다고, 그 어떤 죄책감도, 이혼 서류를 들이밀던 그날 밤의 기억도 태준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임재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연락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날아왔는지를요. 약속된 날 아침, 임재호와 태준은 양복을 차려입고 태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울건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어요. 태준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올라가는 동안 임재호는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맸고 태준은 준비한 제안서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들어가기 전 경호실장에게 조용히 귀띔했어요. 문 안쪽에 2명을 대기시켜두라고요. 넓은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석의 의자만 뒤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임재호와 태준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자리에 앉았어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재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미래, 회사의 운명이 이 회의실 안에서 결정될 터였습니다. 그때 뒤로 돌려져 있던 상석의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임재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태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의자가 완전히 돌아서고 거기에 앉아있던 인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은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임재호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달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서연 실장님이십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 강서연, 강준혁. 그 세 단어가 임재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춰졌어요. 임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기우뚱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게 몰래 카메라냐고, 말이 되냐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냐고. 하지만 서연은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임재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임 대표님. 명령이었어요. 임재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서류 뭉치를 임재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울건설의 재무 상태를 검토해 봤다고, 최근 3년간 분식회계를 했고 매출은 부풀리고 부채는 숨겼으며 협력사에 대한 갑질 기록도 있다고, 공사 현장 안전 규정 위반 건수만 23건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전혀 모르는 기업의 비리를 발표하는 것처럼 감정 하나 없이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그 냉정함이 임재호에게는 분노보다 더 무서웠어요. 임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태준과 낯선 여자가 함께 건물을 드나드는 사진이었어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진 찍던 날 이미 다른 여자랑 만나고 계셨더군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낸 분들이 숨긴 게 이렇게 많으시네요. 태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양쪽에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나타나 태준의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준이 버둥거렸지만 꿈쩍도 않았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서연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던 남자가 지금은 경호원에게 붙잡힌 채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긴 내 회사야.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은 돌아서서 다시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이며 계약은 없을 것 같다고. 임재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도 사과도 이미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태준을 부축해 세웠습니다. 임재호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준과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올 때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임재호가 중얼거렸어요. 망했어. 우리 이제 끝이야.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서 서연은 이미 다음 서류를 펼치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태성그룹 본사 미팅이 끝난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전날 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임재호는 오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태성그룹 실장이라는 말을 들은 오선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임재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력이 없었어요. 임재호의 책상 위에는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거래은행 담당자였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태성그룹이 한울건설과의 연계 투자 검토를 전면 철회했다는 소식이 금융권에 퍼졌고 본점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대출 연장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임재호는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른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대출 연장 불가. 세 번째 전화도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재호는 전화기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성그룹이 손을 뗀다는 소식 하나가 금융권 전체를 움직인 거였어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이 알아서 등을 돌렸어요. 태성그룹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기업에 돈을 대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임재호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자신이 5년 동안 쓰레기 취급한 사람을, 그 사실이 분노보다 더 끔찍하게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대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법인카드가 정지됐다고 협력사 사장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임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뺨을 후려쳤어요.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분노가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5년을 같이 살고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냐? 태성그룹 사돈이 될 수 있었는데. 태준이 맞받아쳤어요. 처음부터 반대한 게 어머니였지 않냐고, 자기한테만 뭐라 하냐고. 두 사람은 직원들이 듣든 말든 사무실에서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쌓아온 부자지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를 탓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꼴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한 직원은 복도로 나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누군가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회사 안팎으로 한울건설이 기울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이 건물 구석구석에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울건설 회계팀 사무실 한편에서 박 차장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는 며칠째 손대지 않은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임태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실적을 가로채이고 장부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눈 감고 따랐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한 번, 그 다음엔 또 한 번, 그렇게 10번이 되고 100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게 자신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박 차장은 서랍을 열어 사직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박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사무실이 텅 비기를 기다렸어요. 이미 퇴근하는 직원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며 수고했다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근은 박 차장에게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자 층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복도를 따라 박 차장은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임재호 대표실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편의 대형 금고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비자금 서류를 넣고 빼는 심부름을 수없이 했으니까요. 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여러 개의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손을 뻗어 서류를 꺼냈어요. 이중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실제 매출과 보고된 매출이 얼마나 다른지, 어디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조 기억 장치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차명계좌 내역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임재호와 태준이 빼돌린 비자금 흐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준이 내연녀 오피스텔을 사준 자금 출처까지 있었어요. 박 차장은 손이 떨렸지만 필요한 것만 골라 침착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10년 동안 회계팀에서 일한 박 차장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금고 문을 다시 닫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차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대표실 옆 탕비실로 몸을 숨겼어요.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밤 늦게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박 차장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태준은 서류 몇 장을 챙기더니 다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박 차장은 탕비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박 차장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내연녀 김나영의 오피스텔에서는 캐리어 하나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김나영은 옷장에서 옷가지를 꺼내 캐리어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받은 명품 가방들은 이미 중고 플랫폼에 올렸고 시계와 보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보다 꽤 쏠쏠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처음 태준을 만났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견 건설사 부사장이라는 간판이 번지르르 했지만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받을 때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날이 온 거였어요. 김나영은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동남아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으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어요. 수신인 성명과 함께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나영은 화면을 보며 굳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탈출구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각 태성그룹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울건설은 하루 만에 사방이 막혔어요. 금융권, 협력사, 그리고 내연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처음부터 그려온 선이었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와 박 차장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료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태성그룹에 처음 입사했을 때 오빠에게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인데 며칠 전 오빠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다 다시 찾아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쥐자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것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의 기분이 떠올랐어요. 이제 이것으로 다른 종류의 서류에 서명할 차례였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내일이 되면 알게 될 터였어요. 서연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박 차장이 가져올 자료가 손에 들어오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차장이 태성그룹 본사로 직접 찾아왔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보조기억장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물건을 받아들며 짧게 고맙다고 했어요. 박 차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박 차장이 건네온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정밀했어요. 서연은 태성그룹 법무팀과 함께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중 장부의 조작 흔적, 차명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비자금의 흐름, 내연녀 오피스텔 매입에 사용된 법인 자금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성그룹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횡령과 배임 두 가지 혐의 모두 충분히 성립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들었어요. 고발장 맨 아래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미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이 자리에서 손이 떨렸을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며 서연은 법무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접수하자고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닷새가 지났어요. 서연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경제범죄 전담부에서 자료를 검토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건설 본사 사무실로 검은 옷을 입은 수사관 여러 명이 들이닥쳤어요. 그와 동시에 임재호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서류 뭉치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빨간 압수 딱지가 파일 캐비닛마다 붙었어요. 임재호는 대표실에서 나오다가 수사관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사관은 영장을 내밀었어요. 임재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주는 그 시각 김나영의 오피스텔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째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어요. 회사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서로 얼굴을 보기도 싫었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법인카드는 정지됐고 개인 통장 잔액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을 구르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태준 씨 맞으십니까? 수사관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임태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수사관들이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이는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잘 나가는 부사장이었습니다. 내 연녀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태성그룹과 손을 잡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들떠 있었어요. 지금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임재호는 같은 날 오후 자택에서 별도로 체포됐어요. 나란히 호송차에 오른 부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분노가 상대를 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표현할 힘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임재호의 자택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따로 도착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압류 집행이라는 말과 함께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오선희가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집행관은 서류를 내밀며 물러서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소파에도 찬장에도 오선희가 평생 아끼던 자개장에도 딱지가 붙었습니다. 오선희는 자개장 앞을 막아서며 버텼어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단호했어요. 경비원 2명이 오선희의 팔을 잡고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오선희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가꾸며 살았어요. 혼수로 가져온 가구들, 해외여행에서 하나씩 사온 장식품들, 명절마다 며느리에게 부엌일을 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빨간 딱지를 달고 서 있었습니다. 3일 내로 퇴거해달라는 통보가 이어졌어요.
오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울건설 대표 및 부사장 횡령 배임 혐의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호송차에 오르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비쳤어요. 오선희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를 구박한 것이었을까요? 아들의 바람을 눈감아 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쫓아낸 것이었을까요? 후회는 늦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서연은 검찰청 앞 건너편 도로에 세단을 세우고 있었어요. 차창 너머로 호송차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임재호와 태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슬픔도 그냥 바라보았어요. 5년 전에는 저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본다고 집안 같은 건 의미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끝났으니까요. 그때 옆에 앉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나영 씨도 검찰 조사실에 들어갔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수순이었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에서 발이 묶인 김나영은 결국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실 안에서 김나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태준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오피스텔 보증금과 명품 구입 대금이 결제됐다는 내용을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어차피 저도 피해자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태준에게 사랑받는다고 믿었던 여자가 결국 태준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검찰청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고했다는 두 글자였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뉴스 속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은 것은 체포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울건설 대표 일가 횡령 배임 긴급 체포. 태성그룹 강서연 실장, 전 남편 시댁회사 인수 추진. 제목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사 아침 뉴스마다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경제부 기자들은 한울건설의 부도 위기와 태성그룹의 인수 계획을 분석했고, 사회부 기자들은 전 며느리가 시댁회사를 삼켰다는 인간 드라마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뜨거웠어요. 시댁이 복을 발로 찼다. 재벌 며느리 쫓아낸 멍청한 집안. 권선징악이다. 속이 시원하다.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 열광했습니다. 서연은 그 기사들을 보지 않았어요.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와 있었어요. 한울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끝을 기다렸어요. 밀린 협력사 소송, 직원들 시위, 태성그룹의 인수협의. 그 모든 과정을 서연이 직접 챙겼습니다. 잠을 줄이며 일했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몸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수 발표가 났습니다. 경제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강서연 전략기획실장, 한울건설 인수 후 새 대표이사로 취임. 기자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냈어요. 시댁을 무너뜨린 며느리가 그 회사까지 삼켰다는 스토리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뉴스를 빈 여관방에서 혼자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선이었습니다. 화면 속 건물 간판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며 내쫓은 며느리의 이름이 저 간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취임식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발머리, 검은 정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몇 주 전 호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서연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도시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질 거였어요. 하늘건설 사옥 앞에 차가 멈췄어요. 서연이 내리자 건물 입구에 직원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새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던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 줄을 천천히 지나갔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끄덕이며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연애하던 시절 태준을 기다리며 이 로비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진과 팀장급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굳은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상석에 앉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늘건설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끝까지 함께 갈 생각이라고.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구조조정으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경영진의 비리에 가담하거나 묵인했거나 함께 이득을 취한 분들은 예외입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시면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이름을 불렀어요. 4명이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임재호와 태준의 측근이었어요. 뒷돈을 나눠 먹고 비리를 눈감아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해고 서류 준비해뒀으니 나가면서 서명하면 된다고 했어요. 횡령 금액 환수 소송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4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남은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박 차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인사 발령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부터 재무이사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사요, 저를요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넘게 회계팀에서 일하셨고 누구보다 이 회사 재무 상태를 잘 아신다고.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데 딱 맞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은 한참 동안 발령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임태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며 만년 차장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목숨까지는 안 바치셔도 된다고, 정당한 대우 받으며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고. 그게 자신이 원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나간 뒤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래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약지에 결혼반지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없어진 건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었겠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강준혁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불쑥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제자리 찾았네. 그것뿐이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금만 올라갔어요. 오빠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툭 던지고 나가는 것.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떤 긴 연설보다 더 서연의 가슴에 박혔어요. 한편 그 시각 구치소에 수감된 태주는 저녁 식사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식판이었어요. 옆자리 수감자들은 태준을 힐끗 쳐다보다가 외면했습니다. 태성그룹 며느리 쫓아낸 멍청한 놈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누군가는 진짜 뇌가 있는 거냐고 비웃었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사장이었지만 안에서는 그냥 죄수였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구치소 다른 구역에 있었고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김나영은 이미 번호를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태주는 매일 면회 시간이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지만 자신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어요. 독방 침상에 누운 채 태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자신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김나영과 마주 앉아 와인을 기울이고 강남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은요. 구치소 독방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을 버티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서연을 쓰레기 취급하고 바람을 피우고 회사 돈을 빼돌렸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울건설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밀린 협력사 대금을 정리하고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서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울건설 사옥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요. 시댁이 그토록 아끼던 회사를 결국 자신이 가져온 거라고. 그 생각이 뿌듯하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저녁이었어요. 서연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 밀려있던 낡은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서연은 쇼핑백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넥타이가 들어있었어요. 결혼기념일 날 남편을 위해 샀던 명품 넥타이였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밤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캐리어에 넣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캐리어에서 서랍으로, 서랍에서 더 깊숙한 서랍으로 옮겨 다니다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서연은 넥타이 상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자신은 왜 이걸 버리지 못했을까요?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다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둘 다였던 것 같았습니다. 미련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이 넥타이를 붙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연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고 상자를 열었어요. 빳빳하게 접혀있는 넥타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한 손으로 넥타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위를 들었어요. 망설임이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챕터 2에서 호텔 욕실을 나서며 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금속이었어요. 한때는 이것이 영혼을 약속하는 물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내야지. 중얼거리며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잘린 넥타이와 결혼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쇼핑백도 함께였어요.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다른 쓰레기들 사이에 묻힌 넥타이 조각과 반지가 보였습니다. 안녕. 내 끔찍했던 5년. 서연은 코트를 걸쳐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퇴근 준비가 다 됐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아래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원 목소리였어요. 외부인이 들어오려 한다고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코트를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에 내려서자 상황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한 여자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노파였습니다. 얼굴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선이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선이가 먼저 서연을 발견했어요. 달려오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오선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야. 한 번만 봐줘. 이름도 틀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서연이라고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오선이 앞에 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행인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선이의 기세는 처음엔 당당했어요.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들 탄원서 한 장만 써달라고. 하지만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자 오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찜질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버텼는지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뉴스를 보고 연락을 끊었고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화려한 2층 주택에서 명품을 걸치고 살던 여자가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선이의 무릎이 서서히 꺾였어요. 로비 바닥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오선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동안 한 짓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이번엔 진짜 잘할 거라고, 종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5년 전 이 여자에게 처음 인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잘 모시겠다고 허리 굽혀 인사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어요. 그 후로 5년간 식모 취급을 당하고 구박을 받고 결국 쓰레기처럼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집안격이 안 맞는다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눈물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이제 구별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오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경비원들에게 눈짓했어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오선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셔야 한다고 했어요. 오선희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비원들은 가차없이 끌어냈습니다.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소라는 금방 정리됐습니다. 오선희는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로비를 지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였어요. 태준과 연애하던 시절,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 태준을 기다리며 로비에 서 있었죠. 그때는 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선희가 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인생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기사가 세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은 무심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지의 결혼 반지 자국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 없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겠죠. 서연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빈 약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했어요. 이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훑어보았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갔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밀린 하청 대금 정리, 직원 복지 개선, 새 프로젝트 착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서연이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문자였어요. 수고했다. 이제 앞만 봐.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금만 올라갔어요. 오빠다운 문자였습니다. 감동적인 말 한마디 없이 딱 2문장.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도.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어요. 서연은 창밖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던 며느리가 없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자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경영자 강서연이 있었어요. 5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잘린 넥타이와 함께, 결혼 반지와 함께, 그 5년의 모든 것과 함께요. 이제 앞만 보면 됐습니다. 강서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기념일에 쫓겨나던 날 서연은 새벽에 오빠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들이 내쫓은 여자가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사연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정성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사연밤을 만들어갑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